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비파열 뇌동맥류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는 할 건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는 주인공이 저가 아니라 오늘 이 옆에 앉아 계신 저희 신경중재팀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젊은 교수인 송윤선 교수가 비파열 뇌동맥류의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도 한번 쭉 얘기를 해 주시려고 많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젊은 의사, 그리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의 관점에서 비파열 뇌동맥류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 건지 그 관점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윤선 교수가 많은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우리 송 교수 자기소개와 오늘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할지 그거를 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 영상의학과 송윤선이고요. 오늘은 이제 뇌동맥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릴게요. 비파열 뇌동맥류, 과연 이게 뭐죠? 어떤 걸 뇌동맥류라고 하나요? 뇌동맥류라고 하면은 용어부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류라고 하면은 동맥에 생긴 류라는 건데, 류가 이제 혹이라는 뜻이거든요. 정상적인 동맥이 있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혹처럼 이제 붉어져 나온 거를 이제 동맥류라고 하는 거고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낭성으로 생긴 동맥류와 혈관 자체가 이렇게 좀 뚱뚱해져 있는 그런 방추형 동맥류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조금 기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고,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주로 다룰 내용들은 대부분의 이제 동맥류를 차지하고 있는 낭성 동맥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낭성 동맥류는 이제 생긴 모양 때문에 보통 동맥과리라고도 이제 많이 불리우는데요. 이제 식물의 이제 한 종류죠. 마찬가지로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베리애뉴리즘이라고 해서 역시 이제 이런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동맥류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뇌혈관에 생기면은 뇌동맥류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동맥류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라는 게 뇌혈관이 정상적인 모습을 벗어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다 뇌동맥류이고, 그게 주머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낭성 뇌동맥류 이렇게 부르고, 뭐 간단하게 우리가 뇌동맥의 꽈리 뭐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나 흔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는 이제 이런 동맥류를 치료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봐서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은 문헌에 보고된 바로는 보통 일반 인구의 2에서 3%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질환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특히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시행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작은 동맥류들도 이제 많이 찾아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5% 가까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요즘 아주 작은 검진센터 같은 데도 장비는 굉장히 하이엔드 장비들이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아주 작은, 그냥 놔두면 좋을 그런 아주 작은 동맥류까지 다 찾아내는 바람에 5% 더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뇌동맥류 진단 받으셔가지고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상당히 흔하다는 거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이런 흔한 뇌동맥류가 왜 생기죠? 이제 원인은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동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압력의 피가 빠른 속도로 이제 흐르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혈류로 인한 그런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좀 약해져 있는 혈관벽이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하면은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후천성으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여러 인자들이 이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이제 혈압이라든지 흡연, 선천적인 소인을 가진 분들도 이제 잘 생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뭐 드물지 않게 최근에는 아주 건강한 젊은 여성들도 이렇게 동맥류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걸 보면은 선천적인 그런 어떤 소인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동맥류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이제 뭐 유전이라든지 있다는 것은 알려져 있고,
다만 이제 정확히 어떤 유전자들이 이제 관련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다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뇌동맥류 특히 이제 비파열 상태에서 외래로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건강검진 뭐 이런 거 예. 받으시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두통이 좀 있었는데 걱정이 돼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오시는 분들. 그런데 그게 두통이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비파열 뇌동맥류가 과연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무증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있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제 우연히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아예 건강검진 같은 걸로 이제 증상이 없으신데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동맥류가 파열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대부분 무증상으로 그렇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거나 이래서 이제 발견되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랑은 이제 큰 관련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동맥류가 이제 크기가 굉장히 커져서 주변에 이제 뇌 조직이라든지 뭐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르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뭐 복시라든지 그런 신경학적 증상도 이제 생길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비파열 뇌동맥류는 증상이 없다,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맞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죠. 갑작스럽게 안구통이 있으면서 안검하수가 생긴다. 드물게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파열이 되기 직전에 동맥류가 이제 커진다거나 일부 조금 파열이 살짝 됐다거나 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 신경학적 증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평소에는 없던 그런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파열의 전조 증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뇌동맥류를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니까 영상의학적인 관점에서 뇌동맥류를 어떻게 더 잘 볼 수가 있고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그 뇌동맥류를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 영상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요. 뇌동맥류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일단 동맥류라는 것이 혈관에 생긴 질환이다 보니까 우선은 이제 혈관 자체를 볼 수 있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검사 중에 이제 혈관 조영술이라고 있는데 주로 이제 카테터라는 그런 관을 이제 허벅지 쪽으로 이제 관을 넣어가지고 조영제를 사용하면서 방사선을 사용하면서 이제 하는 검사인데 동맥류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정확하고 기본적인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CT라든지 MR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혈관 자체를 검사하는 도구인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조영제도 사용을 해서 얻는 거고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을 사용하지를 않고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얻는 거고 조영제를 안 쓰고도 이런 혈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를 가장 잘 영상의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뇌혈관 조영술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실제 혈관 안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을 찍는 게 가장 정확한데 그거는 침습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TA나 MRI를 잘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과연 그게 뇌혈관 조영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정확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혈관 조영술만큼 뛰어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동맥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고 그런 스크리닝 목적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크기가 뭐 5mm 이상의 큰 동맥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요. 물론 이제 아주 이제 작은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놓치거나 이제 그러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저 데이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해상도가 좋아져가지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웬만큼은 다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논문들을 저희가 참고한 것이 거의 2000년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에 이제 기기들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MR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장이 더 세게 3 테슬라의 그런 장비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조그마한 동맥류들도 일단 다
보이기는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작은 경우에는 그것이 진짜 동맥류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간하는데 조금 가끔씩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이제 동맥류가 아닌데도 이제 동맥류처럼 이제 보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굉장히 자그마한 것들도 일단 보이기는 다 거의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송 교수께서 외래 진료나 아니면 이제 판독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CTA나 MRA에서 아주 작은 것들이 동맥류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해서 예. 꼭 조영술까지 악하지 않고 CTA나 MRA도 상당한 부분을 다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동맥류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좀 툭 붉어진 그런 병변들이 이제 관찰이 되면은 먼저 그거를 이제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뭐 기본적인 그 소스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 기본 그 영상을 보기 쉽게 리컨스트럭션 재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재구성을 한 이미지에서는 아주 작은 혈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확히 이제 관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 원본 데이터들을 이제 다시 살펴보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찾는 방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A나 MRA, 특히 저는 MRA가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판독하는 의사가 얼마나 그 관심을 쏟아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판독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그런 MRA 검사는 조영제를 안 쓰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동맥류 자체가 아주 명료하게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CT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더 이제 세심하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CTA, MRA 이렇게 사실 저는 뭐 두 검사가 크게 정보량의 차이는 크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장단점이 있죠? 맞습니다. 이제 M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방사선이 일단 나오지가 않고 그렇죠. 조영제가 필요가 없다는 점. CT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해상도가 조금 더 좋다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싸다는 것,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A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해상도라든지 그런 것도 거의 CT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생각이 돼가지고요. 뭐 주로 이제 건강검진이나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보통 MRA를 많이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이제 일단 우리가 발견한 동맥류를 추적 검사를 할 때는 이제 MRA만 봐도 충분히 우리가 그 변화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MRA를 하게 되면 MR 검사를 하면서 또 고해상 MRI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네. MRI가 또 고가인 점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나중에 좀 더 예.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요 영상을 조금 보시면요. 네. 이제 굉장히 작은 동맥류가 이제 의심이 되어서 이제 온 환자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화살표 침 부위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이제 동맥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두 군데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을 이제 했을 때 영상을 보시면은 딱 봐도 이 해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기시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도 이제 잘 볼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동맥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붉어져 있는 그런 부위에서 실제로 혈관이 나가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동맥류라고 하지 않고 그 혈관 기시부가 조금 팽대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외래에서 그러면은 저런 걸 가지고 오신 분들을 저렇게 판정해 드리면은 아 이게 뇌 동맥류가 아니고 뭡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기시부 팽대라고도 많이 설명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이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맥류와 저 기시부 팽대의 그 차이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혈관 큰 모동맥에서 작은 분지 혈관이 나가는 그 기시부, 그 시작점이 팽대, 크게 팽창해서 커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모양이 깔때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분지 혈관으로 가는 데가 깔때기가 형성이 됐다. 혈관 깔때기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접합부가 확장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정셔널 딜라테이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깔때기 인fundi블룸이라는 말을 그대로 또 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맥류가 아니고 동맥류처럼 보이는 건데 끝에 혈관이 나가기 때문에 이건 동맥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그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거를 똑같은 MRA인데 얼마나 열심히 보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다른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조금 튀어나와 보이는 부분이 이제 MRA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네. 이것들을 사실 뭐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는데 역시나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지만은 이런 경우는 사실 아까와는 반대로 기시부가 좀 팽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이제 동맥류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여기서 기시하는 혈관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혈관 조영술에서도 이제 보일까 말까 정도의 크기의 혈관이기 때문에 MRA에서는 이게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거 부분의 이 끝에서 혈관이 기시를 하는지 아니면은 볼록 튀어나온 거에 그 목 부위에서 기시를 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 작은 그런 혈관을 가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평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한계는 있는데 이 영상도 이걸 보려고 혈관 조영술을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데 있어가지고 이제 할 때 같이 촬영을 하다가 그렇죠. 이제 이걸 확인을 하게 된 거지. 저런 누가 봐도 아주 작은 동맥류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혈관의 깔때기일 수도 있는 저거를 혈관 조영술로 구분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혈관 조영술을 하면은 분명 밝혀내기는 할 겁니다. 이게 네. 정확하게 이제 동맥류가 맞다 아니다를 이제 가려낼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자그마한 동맥류인 경우에는 뭐 바로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침습적인 그런 검사를 해서 요거를 밝혀내지는 않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 괜히 걱정거리만 더 만들어내는 결과가 나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추적 관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CTA, MRA, 방금 이제 MRA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MRA도 상당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약간의 한계는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MRA로 웬만큼은 다 볼 수 있다면 굳이 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시고요. 이게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MRA와 이제 CTA와 혈관 조영술 영상을 이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그마한 동맥류들이 이제 요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MRA에서 보시면 요 노란 화살표로 표시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1, 2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뭐 잘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뭐 CT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보면은 보시면 요 동맥류의 목 부위에서 조그마한 혈관이 그 나가는 모습도 이제 함께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MRA에서는 잘 안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그만한 그렇게 작은 혈관을 이제 잘 보여줄 정도의 그런 해상도가 되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런 주변 혈관과의 이제 관계라든지 정확한 크기나 모양 같은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야지 정확하게 보고 치료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맥류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일단 동맥류가 있는데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된 경우에 모양을 좀 더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주변의 혈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봐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치료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 할 거냐를 결정할 정도까지 정보가 필요할 때 한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하고요. 극히 드물게는 이제 정말로 이 동맥류가 맞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야만 할 때, 이제 그럴 때도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동맥류가 뭔지 그리고 뇌동맥류 영상검사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까지 쭉 하셨는데요. 이제 발견된 뇌동맥류를 우리 그 신경중재팀에서 관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95% 이상의 분들은 뭐 상당수가 뇌동맥류가 아닌 경우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뇌동맥류라 하더라도
치료할 정도의 뇌동맥류가 아니어서 짧게는 한 1년 주기, 길게는 2, 3년 주기로 이렇게 영상 검사를 해드리잖아요. 예, 선생님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요. 동맥류라고 또 무조건 다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수반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에는 그 동맥류를 과연 이제 가만히 놔두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느냐 그런 것과 요거를 또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느냐 요것들을 잘 이제 균형을 맞추어서 치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기가 굉장히 작고 뭐 위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위험성이 높지 않은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경과 관찰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웬만한 비파열 뇌동맥류는 관리를 잘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쌓여진 그런 어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가 필요한 뇌동맥류가 이제 분명히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를 얼마나 잘 찾아줄 수 있느냐는 게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동맥류가 정말 파열될 위험성이 얼마나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저희의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그런 인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뭐 환자분과 이제 관련된 그런 요소라고 한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인자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혈압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뭐 과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령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인자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동맥류 그 자체, 동맥류의 그런 크기라든지 위치, 동맥류의 모양, 아무래도 이제 동맥류가 이제 동그랗게 생긴 것보다는 울룩불룩하게 생긴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고 보통 보고요. 납작한 것보다는 길쭉하게 생긴 게 조금 더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동맥류가 이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데 이제 점점 커진다든지 그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나중에 잠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은 조형 증강을 한 그런 MRI에서 동맥류의 그 벽이 그 조형 증강이 된다거나 이런 소견들이 있다면은 더 위험성을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죠. 뇌동맥류 치료가 필요하냐 아니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영상 관찰을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나는 환자분이 파열 위험도가 얼마나 있으신 분이냐,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동맥류 자체를 이제 본다는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열심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런 인자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파열될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 1년이나 5년 동안 몇 %나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예시인데요. 유명한 그런 페이시스 스코어라는 것인데 뭐 환자분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위험 인자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동맥류의 크기, 파열이 되었었는지,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퍼센티지를 이렇게 구해놓은 겁니다. 물론 뭐 저희가 매번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동맥류의 그런 위험성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사실 치료를 한다고 그러면 또 치료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치료 방법에는 뭐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수술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방법과 이제 혈관 안쪽으로 해서 이제 코일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치료도 사실은 이제 뇌혈관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보고된 그런 자료들을 조금 보시면은 수술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할 때에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 이제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 10% 내외, 뭐 사망률은 2%, 뭐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숫자를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지금 열심히 수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 아산병원 임상 경험을 보면은 전혀 저 숫자하고는 거리가 멀죠. 예. 네, 뭐 보시다시피 이것들이 이제 환자 수도 많고 옛날에 잘 이루어진 연구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연구입니다. 네. 거의 뭐 20년 전의 연구인데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아주 숙련된 그런 의사들이 그런 병원에서 시행하는 그런 검사들은
예후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는 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의사들이 손이 좋은 것 같아요. 수술 맞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설명을 할 때 개두술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그걸 한 2%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군요. 그래서 또 참고 삼아 보여드리자면 이것도 오래된 연구기는 하지만은 전향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파열성 그런 뇌동맥류를 코일 색전술로 이제 치료를 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총 이제 부작용이 한 15% 정도에서 생겼다고는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뭔가 후유증이 남거나 그러는 경우는 2.6%, 그리고 네. 결국 이제 사망하는 경우는 0.9% 정도라고 이제 되어는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이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이고요. 최근 한 2년 반 정도에 1688명 정도의 환자가 이제 동맥류로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 정도만이 이제 경색성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가장 이제 저희가 조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합병증인 치료 중에 이제 파열이 되거나 그래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단 2건, 총 한 0.1% 정도밖에 없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맥류를 결국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치료를 할지 말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만히 놔뒀을 때의 그런 위험성과 치료의 위험성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그런 점수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고, 이런 복잡한 이런 문항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뭐가 더 좋다라는 거를 이제 따져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번 다 이제 해보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뭐 무조건 이제 경과관찰이 낮거나 뭐 무조건 치료가 낫다라고 쉽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아주 일부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도 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가 참고를 하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동원해 가지고 치료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아주 쉽게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동맥류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그 상황을 봐서 금방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신경중재팀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동맥류를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일단 혈관 안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맥류라는 것이 이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붉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동맥류 안에를 이제 코일이라는 걸로 이제 메우는 거거든요. 코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백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고 가느다란 그런 실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채워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채워 넣어서 이제 시술을 하는 것을 이제 코일 색전술이라고 저희가 하고요. 동맥류가 크거나 뭐 동맥류의 목이 넓어서 이제 코일만으로 이제 완벽하게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스텐트라든지 이제 풍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시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도 뭐 굉장히 목이 넓고 모양이 이제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동맥류였지만은 이제 스텐트와 이제 코일을 사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잘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동맥류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기들과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일례로 이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스텐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안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혈류를 이제 전환을 해줄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촘촘한 스텐트를 혈관 동맥류가 있는 그 혈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동맥류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동맥류가 작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스텐트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혈류 전환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인데, 동맥류 안쪽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저렇게 촘촘한 망처럼 생긴 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는 혈류 제한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이런 동맥류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설치가 된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보기가 좋게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본 것인데, 동맥류 안쪽에 저런 기기를 넣어 놓으면은 아까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동맥류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류를 상당 부분 요 동맥류의 목 부위에서 이제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느려지게 되면은 결국 그 안쪽이 이제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게 되는 그런 원리로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코일 색전술, 스텐트 보조 색전술 그리고 혈류 전환술 이런 거는 많이 이제 해왔는데요. 송 교수께서 최근에 혈류 제한술에 대한 경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은데 실제 어떤가요? 해보니까. 저희도 사실 요 기기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쓰였던 기기거든요.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저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코일만으로는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려웠던 굉장히 이제 목이 넓은 그런 동맥류들 그런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텐트를 이제 Y 모양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안으로 이제 코일을 이제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술 시간도 길고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기를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제 동맥류 안에 들어가서 그 기기만 한번 딱 설치를 하면은 거의 끝이거든요. 시술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코일을 매번 삽입할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뭐 방사선량 그리고 위험성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최근 이제 각광을 받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럽 데이터들도 보면 확실히 그 시술 시간이 현저히 짧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다고 되어 있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군요. 예. 그 새로운 치료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혈관 내 치료 방법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술하는 분들의 스킬도 점점 그게 못지 않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혈관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언제 개두술로 클립을 하는 게 좋을지 송 교수 관점에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두 치료 방법이 굉장히 이제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물론 이제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색전술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비침습적이라는 그런 게 있고요. 직접 이제 머리를 열거나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혈관 안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술의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재발이 좀 적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제 무슨 치료가 더 좋을지 그런 것은 사실 어느 고민이 되는 부분일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환자분이 이제 수술하기에 적합한 그런 컨디션인지 뭐 연세가 너무 많거나 같이 동반 질환이 너무 많으시거나 해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위험도가 너무 높은 분들은 저희가 이제 혈관 안쪽으로 해서 이제 색전술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은 치료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시술자라든지 그 수술하시는 분들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뭐 여러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연령이 많고 동반 질환이 있고 그리고 수술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그 깊숙한 곳 그쪽에 있는 경우에는 색전술이 조금 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재발의 걱정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건 아주 젊은 나이의 환자라든지 그리고 코일로 시술이 조금 까다로운 또 목이 굉장히 넓은 동맥류라든지 그리고 뭐 수술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이 굉장히 쉬운 그런 중내 동맥 쪽, 그 옆쪽, 측두 옆쪽의 그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클립이 조금 더 이제 장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서로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그런 치료법이라는 걸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죠? 예. 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제가 영상의학과의 그 신경중재팀이 얼마나 비파열 내 동맥류 진료에 있어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나 이런 걸 조금씩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그거를 젊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어떻게 더 잘 해드릴 수 있을지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는데요. 그 실제 그 영상 진단에 있어서 뭐 영상의학과 의사니까 잘할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어떤 식으로 잘 진단적으로 그 영상의학과 의사의 그런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결국에 이제 동맥류라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한 평가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영상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뭐 영상의학과 의사가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부분일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동맥류가 맞는지 아닌지 굉장히 이제 헷갈리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MRA에서 여기 쪽 붉어져 나온 그런 동맥류가 의심되는 그런 소견으로 오셨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게 동맥류인지 아닌지가 조금 긴가민가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실 요 케이스는 사실 동맥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혈관 조영술을 한 거기는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동맥류가 아니죠. 이제 동맥류처럼 보이는 그 끝에서 혈관이 나오는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시부가 팽배되어 있는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그 MRA 그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재구성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혈관 이게 동맥류에서 이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혈관이 이제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런 원본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2차원적으로 돼 있는 거라서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잘 보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동맥류가 있는 부분 끝으로 그 혈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불필요한 그런 검사를 좀 막을 수가 있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외래에서 이제 저런 판독을 하고 영상 재구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판독을 다시 내면서 판독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를 조금 미리 좀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의학과 진료를 통해서 판독료라는 게 더 나올 수는 있다, 진료비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동맥류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동맥류가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MRA만 찍었을 때 이제 동맥류가 의심되는 이런 병변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했을 때에는 그런 동맥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그냥 혈관의 일부인데 그게 어떤 특정 각도에서 보면은 마치 동맥류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여기는 정말로 동맥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자세히 또 영상을 재구성해 가지고 보니까 이 동맥류가 아닌 거죠. 정확히 보면은 혈관이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동맥류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렇게 변이 같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동맥류를 흉내냈던 그런 경우인 거고요. 이런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붉어진 것처럼 마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맥류라고 이제 의심을 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좀 약간 이것도 변이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그마한 혈관들이 여러 개가 나가다 보니까 MRA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동맥류 같이 그런 붉어진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도 보고 이제 재구성도 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여러 영상을 이제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이제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히 그 혈관이 어디서 이제 나가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해보고 이렇게 맞춰도 보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저희가 고해상도로 해가지고 지금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공간적인 해상도를 얻는 MRI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얻으면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혈관 조영술만큼 이제 정확하게 혈관과의 그런 위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도 이제 가끔씩 그렇게 애매한 환자분들이 오면은 혈관 조영술을 바로 하자고 하는 대신 한 1년 있다가 저렇게 고해상도 MRI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맥류 자체의 그 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조형 증강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안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파열의 위험성이 좀 높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MRI를 통해서 또 조형제를 사용을 해서 그 정확한 조형 증강 정도를 이제 보는 그런 검사인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위험성을 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MRI로는 곤란하고 고해상도로 찍으면서 맞습니다. 조형 예. 증강을 해야 알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찍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영제도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되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제 치료 결정이 조금 할지 말지가 좀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가지고 오신 영상을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해보고 또 그 소스 영상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진료 시에도 보고 또 이제 진료가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걸 판독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판독료가 필히 발생한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영상의학과 의사로서 진단 및 평가하는 데에서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치료도 직접 하잖아요. 저희가 혈관 조영술 및 혈관 조영 장비를 이용을 해서 방사선 하에서 저희가 시술이라든지 그런 치료를 많이 예전부터 해왔었고, 이런 뇌동맥류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가 이제 이런 거를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머릿속이 이제 3차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실제로 이제 두 단면만 보고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각도를 비춰보면서 이런 복잡한 동맥류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이제 CT나 이제 MRI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그런 3차원적으로 아무래도 좀 재구성을 하는 훈련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좀 복잡하고 정교한 시술을 이제 정확히 하는 데 있어서 좀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혈관내, 지금 우리가 혈관내 시술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중재 시술 이런 용어를 써왔잖아요. 그렇죠? 중재 시술이라는 게 수술 같은 그런 방법하고는 달리 배를 열지 않고 머리를 열지 않고 머리 안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조작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재 시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영상 기술을 이용해서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파이오니어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뭐 그 영상 장비나 이런 것들을 시술하는 다른 과의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더 노력하지 않으면 우위를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과들이 저희 이제 신경중재 그런 치료들을 같이 하면서 많은 강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과의 그런 장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모아서 더 신경중재라는 학문을 더 발전시키고 이런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저희 영상의학과도 저희의 장점을 또 살려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신경중재팀은 저희 영상의학과뿐만이 아니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님들도 다 참여하고 있죠. 예, 현재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전임의 선생님들도 각 과에서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나눠보니까 조금 얘기가 길어지긴 한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던 그 비파열 뇌동맥류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또 송윤선 교수의 시각과 언어로 또 이렇게 설명을 또 들으니까 새로운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뇌동맥류 진단과 치료에 임하는 젊은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동맥류 그런 치료에 있어서 제가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로서의 그런 장점과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많은 환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그런 저희가 가진 그런 지식들을 사용을 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실제 치료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뭐 저희가 가진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보다 더 안전하고 그런 정교한 시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송 교수께서 진료는 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큰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계속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 바람된 말씀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쭉 말씀을 나눴는데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